제가 아주 흥미로운 자전거 도로를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뒤졌어요. 이 중에 몇 개는 여러분의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 거예요. 그냥 말이 그렇다고요. 1995년 볼리비아의 융가스 로드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로 공식적으로 선정됐어요. 감히 그 위에 발을 디딘 보행자들과 자전거 타는 사람들 모두에게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69km 길이의 단선 도로를 상상해보세요. 이제 모든 모퉁이마다 610m의 절벽을 추가하세요. 가드레일 없이요. 이걸 장마철의 폭우와 결합하세요. 여름철에는 낙석의 위험이 있다는 것도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길이 3m 이상 넓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추가하세요. 축하합니다. 산악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위한 위험한 길이 하나 생겼어요. 융가스도로는 코로이코에서 라파스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2009년 당국은 근처에 있는 산에 새로운 도로를 건설했어요. 그 고속도로는 2차선이고 잘 정비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지역 노동자들과 배낭 여행객들만이 고속도로 대신 융가스도로를 사용해요. 20년간의 보수 공사를 거쳐 요즘은 산책로가 더 안전해진 걸로 여겨지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걸 시험해보고 싶은 사이클리스트 중 하나가 되고 싶다면 행운을 빌게요. 물을 통과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벨기에에 있는 보크라이크 연못을 말하는 거예요. 사이클 경로는 5km예요. 이 길은 여러분을 한 해안에서 다른 해안까지 데려다줘요. 중간에 물이 양쪽 눈 높이까지 올라와요. 만지고 싶으면 만질 수도 있어요. 게다가 백조들과 몇몇 다른 동물들이 여러분의 여행에 동행할 거예요. 트랙 폭은 9m고 보행자와 조깅하는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어요. 제 목록에서 다음 항목은 화이트 라인 트레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오프로드 자전거 트랙 중 하나예요. 미국 애리조나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산책로를 잠깐 본 것만으로도 오싹해질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15년 경력의 산악 자전거 선수인 마이클 콜백도 화이트 라인 트레일을 타는 걸 자기가 한 일 중 가장 무서운 일이었다고 묘사했어요. 이 여행 전에 그는 그 길을 따라 걷고 그 지역을 탐험했어요. 콜백은 그 길이 사암으로 덮여있고 붉은 바위 절벽 끝에 위치해 있는 걸 확인했어요. 아주 작은 흔들림만으로도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죠. 그 지역을 탐험한 후 콜백은 더 많은 회전 저항과 땅과의 접지력을 위해 자전거 타이어에서 공기를 조금 빼냈어요. 그는 이 자전거를 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는데 며칠을 보냈어요. 결국 자기가 그걸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정신력과 신체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해냈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무서운 주변 환경을 보거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오직 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경험이 없는 라이더들에게 이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건 아니니 시도하지 말라고 충고했어요. 다음 길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 사이에서 역대급 라이드라고 불려요. 스웨덴에서 노르웨이까지 1220km를 달려야 하고 북극권을 지나 90시간 만에 돌아와야 해요. 1200km짜리 사이클링 행사인 미드나잇 선 란돈에는 스웨덴 우미아의 세계 각 13개국에서 온 80명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벼랑 끝에서 자전거 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라이딩 자체가 도전이었어요. 우선 산이 있어요. 조 에드워즈는 이 역대급 라이드를 해낸 자전거 선수 중 한 명이에요. 그는 말 그대로 거의 24시간 연속으로 자전거를 탔다고 했어요. 참가자들이 자전거에서 내릴 때는 경로를 확인하고 음식을 먹을 때뿐이었어요. 잠을 많이 자지도 않았죠. 그는 만약 충분한 물과 음식이 없었다면 곤경에 처했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미드나잇 선은 에드워즈의 5번째 1200km 길이의 란도네였어요. 란도네는 장거리 자전거 타기를 뜻해요. 사이클리스트들은 특정 경로를 따라 라이딩을 하는데 제한 시간 내 코스를 완주하려고 하죠. 여러분도 해보시겠어요? 다음 아드레날린은 스코틀랜드에서 뿜어져 나올 거예요. 퀄린 능선은 스카이 섬 근처에 있는 8km 길이의 산책로인데요. 이것도 전문가들이 타는 라인이에요. 해발 914m 이상이 있죠. 그 산은 습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는 섬의 나머지 곳의 날씨와는 달라요. 또한 정상은 해수면보다 4, 5도 더 추워요. 하지만 날씨 자체도 아주 예측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여행을 시작했을 때부터 여행이 끝날 때까지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 길을 가기 위해선 자전거와 하이킹 도구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보슬랜드의 오솔길을 따라 나무 위를 달릴 수 있어요. 이 길은 벨기에 림부르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길을 나무 사이로 자전거 타기라고 부르는 걸 좋아해요. 길에 이 이름이 붙은 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 길은 플랑드르에서 가장 끝이 없는 숲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지상 10m 높이에는 울창한 숲 캐노피를 통과하죠. 이 길은 사이클리스트들이 자연에 동화될 수 있게 독려해 줍니다. 자연을 사랑하지만 심장이 쫄깃한 여행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돌로미티의 비아 페라타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애쓰면서 항상 다음 도전을 내다보는 산악 자전거족들에게 제격입니다. 심지어 등산객들도 언덕에 몸을 고정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현기증을 느끼고 쓰러질지도 몰라요. 하랄드 필립은 산악 자전거를 타고 고정 로프 등반로를 처음 내려온 걸로 전설이 되었어요. 크리스토프 소렌은 브렌타 돌로미티에서 자전거 타는 모습을 촬영했어요. 그 사이클리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모래 언덕이나 약 6,000m 높이의 화산 주변과 같은 다양한 지형에서 불가능한 라이딩을 해냈어요. 그는 이 프로젝트들이 자기의 임무이며 특이하고 도전적인 장소에서 타는 걸 좋아한다고 주장했어요. 뉴질랜드 북섬에 위치한 오클랜드는 도시에 혼잡한 간선도로 위에 높이 자전거 스카이웨이를 건설했어요. 사람들이 도심에 도달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죠. 그렇게 스카이웨이가 기존의 자전거길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교통체증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프로 산악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산책로에 비하면 이 스카이웨이는 공원에서 평화롭게 걷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아일랜드에 있는 모어 트레일의 절벽은 자전거 길이라기보다 절벽에 가까워요. 이 길은 대서양 위 214m 지점이 있어요. 게다가 이 지역은 강한 바람과 험한 가장자리로 잘 알려져 있어요. 이 길은 인터넷 덕분에 아주 유명해졌어요. 2006년에 전설적인 산악 자전거 선수 한스 레이와 스티브 피트가 이 길을 타고 내려왔어요. 아직 아무도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지 못했죠. 작은 실수로도 자전거 탄 사람이 바다로 내던져질 수 있어요. 낙석은 방문객들에게 경고의 역할을 해요. 모어 절벽에선 가장자리 근처에 앉지 말고 멀리 있는 게 중요하다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죠. 재미있는 팩트들을 알아볼 시간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전거 주차장은 네덜란드에 있어요. 그곳에 있는 자전거는 공연장이나 올림픽 경기장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떠올리게 해요. 자전거 타기는 네덜란드에서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되었어요. 자전거 절도도 아주 흔해요. 그래서 이 모든 자전거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교통수단을 보관할 안전하고 편리한 장소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위트레흐트에서는 전체 여행의 43%가 자전거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도시가 12,500대 이상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었던 거예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내에는 경사로가 있어요. 게다가 탑승객들을 빈 공간으로 안내하는 디지털 시스템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다양한 크기와 색깔의 자전거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자전거를 찾아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네덜란드는 사람보다 자전거가 더 많은 나라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자전거는 2,200만 대 이상이고 거주자는 1,800만 명에 불과해요. 여러분의 휴가지나 버킷리스트에 이 자전거와 관련된 장소들을 추가하고 있다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